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오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SB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SBS D 포럼이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로 나뉜 SNS에서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헬기를 준비해놓고도 긴급 이송이 필요한 도조 학생을 배로 옮기며 4시간 이상 거비해 학생이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하게 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20여 분 걸리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는 해경 청장 등을 태우는 데 쓰였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 IS의 지도자 아부 알 바그다디를 습격할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은신처를 정밀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표가 수억 원, 승리가 10억 원가량을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장석 전 히어로즈 구단 대표가 옥중에서도 구단 경영에 개입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히어로즈 구단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에게 악취왕 등의 별명을 붙이고 생리를 암시하는 농담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북한이 오늘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지 29일 만으로 올해 들어선 12번째 발사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 발사체는 오후 4시 35분과 38분쯤 평안남도 순천에서 솟아올라 37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의 성능과 안정성을 드러낼 때 시도하는 내륙관통 발사 방식입니다. 최고 고도는 90km로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한 지 29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입니다. 발사체의 종류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으로 미뤄 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초대형 방사포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내륙 관통 방식으로 쐈지만 한 발은 불발, 나머지 2발도 표적을 맞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아직 내륙 관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발사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를 내륙 관통 방식으로 발사해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을 통해서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의를 전하고 그 다음 날인 오늘 미사일을 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밝혔는데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3시간 전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이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으며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한홍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이 온 건 지난 6월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당시엔 북측에 부고를 전한 다음 날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판문점으로 내려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상으로 조용히 치르고 싶어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북측에 부고를 전하지 않았기에 김 위원장의 조의가 다소 예상 밖이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예우를 표한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북한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통보하고 실무회담마저 거부하는 강경한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핵심 사업자들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군 건설 여단에 금강산 일대 자체 개발 보고서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동안의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믿음에 따라 천주교식으로 진행된 오늘 장례 미사엔 시민 1,5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로와 격려를 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자주색 천으로 덮인 고인의 관이 성당 안으로 들어서고 그 뒤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따릅니다. 고인 바로 옆 가장 앞자리에 앉은 상주 문 대통령은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 장례 미사 내내 침통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낸 애도 메시지와 위로 서신은 미사 도중 낭독된 뒤 문 대통령에게 전해졌습니다. 영정을 든 아들 준용 씨 뒤를 따라 마지막 배웅에 나선 문 대통령. 고인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는 어머니 뒷모습에 거듭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오늘 미사는 천주교 신자에 한해 시민 입장이 허용되면서 추모객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고인은 문 대통령 아버지가 안장된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는데 유족 측의 요청으로 장지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을 마친 뒤 조의를 보내준 분들, 특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장례 직후 헬기로 청와대에 돌아온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던 한 학생이 맥박이 확인됐는데도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4시간 40분이나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을 재빨리 후송하기 위해서 응급 헬기가 현장에 왔지만 갑자기 배로 옮기는 걸로 바뀌었고 시간을 지체하다 그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늘 발표 내용 전현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경대원이 세월호에서 구조된 한 학생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참사 당일 희생자 중 3번째로 발견된 단원고 2학년 A군입니다. 발견된 지 11분 만인 오후 5시 35분. 해경 함정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됐고 공포한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함입니다. 저희 지금 보입니까? 산소 포화도 69%, 맥박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즉각 헬기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4시간 41분이 지난 밤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A군이 지시와 달리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배도 3번이나 옮겨 태웠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긴급 후송 지시 직후 응급 헬기가 선박 위를 날며 후송을 준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선박 후송이 결정됐고 응급 헬기가 내렸어야 할 자리엔 해경 헬기가 착함한 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앞서 오후 5시 40분쯤에도 해경 헬기 한 대가 배에 있었지만 김수현 전 서해청장이 탑승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해경이 A군이 사망한 걸로 판단해 선박 후송을 결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했어야 할 헬기를 앞에 두고 왜? 무엇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해경 측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추가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미군이 얼마 전 이슬람 무장 세력 IS의 수괴 알-바그다디가 있던 곳을 공습했던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작전에는 IS의 내부 변절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미군 헬기가 시리아 북서부 알-바그다디의 은신처 담벼락 주변에 있던 무장 세력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이들이 헬기를 향해 발포해 응사했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은신처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을 사살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려 함께 사망한 자녀는 3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고 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작전이 모두 끝난 뒤에는 F-15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은신처 일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은신처는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군 측은 이번에 공중에서 촬영된 영상만 공개하고 지상에서 소리가 함께 녹음된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바그다디가 훌쩍이며 겁쟁이처럼 죽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 about Baghdadi's last moments, I'm not able to confirm anything else about his last seconds. 알-바그다디의 신원은 지난 2004년 이라크에 수감됐을 때 수집된 DNA 샘플과 대조해 확인했고 유해는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Baghdadi's remains were buried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armed conflict within 24 hours of his death. 알-바그다디는 물론 지난 2011년 사살된 빈라덴도 수장됐는데 시신을 매장할 경우 그것이 테러 단체들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에 IS 내부의 변절자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에게 29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달 중순 남미의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칠레에서 이번 달 초에 지하철 요금이 우리 돈으로 한 50원 올랐는데 거기에 분노한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칠레 정부가 국제회의까지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정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칠레 정부의 APEC 정상회의 개최 포기 발표는 개막을 17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칠레 정부가 APEC 회의 취소 결정을 내린 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사태 때문입니다. 이달 초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 요금을 올렸는데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번진 겁니다. 열흘 넘게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만 20명을 넘었습니다. APEC 사무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칠레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취소된 올해 회의를 어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서둘러 21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다시 기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APEC 회의 기간 동안 추진돼 왔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칠레를 대신할 무역합의 서명 장소로 마카오나 하와이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극단적인 갈등을 풀기 위한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언제든 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오히려 대화와 타협은 줄고 반대로 갈등과 대립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SBS D포럼에서 제안한 내용, 먼저 유병수 기자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마치 높은 장벽이 쳐진 듯 갈등 해결의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간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믿었던 온라인 초연결 사회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비슷한 의견만 보려는 성향이 있고 기술은 이러한 성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SNS의 커뮤니티는 집단의 결속을 다져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집단을 적으로 공격하는 역기능도 심각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게 해주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골라 연결해주는 추천 기능을 통해 나쁜 비즈니스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SNS는 결투회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Almost like a boxing ring. That's very entertaining. Because arguing with one another and just watching this or being part of it or cheering your team? 소수의 극단적인 생각이 전체 여론을 대변하는 듯한 확증 편향의 시대. 진정한 나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없게 되고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중도층의 목소리가 가려지면서 사회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떤 극단적인 의견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지난 16년간의 한국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각종 경제정책, 심지어 북한 이슈에 있어서도 양극단보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의견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양상은 착시라는 게 연구팀 결론입니다. 양극단의 대립이라기보다 각 집단의 중도를 중심으로 한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갈등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덜합니다. 양극단의 갈등이 증폭되면 중간 의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자, 중도층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온라인이나 거리에서 드러나는 양극화된 갈등이 아니라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두터운 중도층에게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편가르기를 부추겼던 정치권과 언론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We shouldn't accept a world in which these big platform companies have full control over what we see. 서로 헐뜯기만 했던 트럼프와 클린턴 지지자들을 대면시켜 편견의 벽을 허물도록 한 실험은 공감 저널리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Without relationships built on respect and empathy, people cannot listen to one another and they cannot trust the reporting of journalists. 극명히 대립되는 양극단 의견이 두터운 중도층을 중심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치권과 정부, 언론 모두의 과제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전혀 듣지 않. 네, 정부가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고 광역 급행철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자, 이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건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겠다는 광역교통계획의 핵심은 속도와 연결입니다.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도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도심 주요 거점에 30분대에 도착한 뒤 목적지에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의 급행 비율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광역급행철도 GTX A, B, C 노선도 준공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살게 됩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요구해왔던 서울 3호선의 파주 연장, 5호선의 김포 검단 연결과 9호선 하남 연장도 청사진에 담겼습니다. 자유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지하 40m 공간에 도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망 확충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착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까다로운 사업성 검증 절차도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두겠다는 신규 GTX D 노선의 경우 관심이 모아지지만 정작 노선 계획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주거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해 부동산 안정을 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나옵니다. 좋아진 교통망을 타고
소비가 오히려 도심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조금은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이뤄진 발표를 놓고 지역 민원 해소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오늘 황사가 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초미세먼지까지 추가로 들어오면서 내일 전국의 공기질이 더 나빠집니다. 마스크 미리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유난히 푸른 가을 하늘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맑은데요. 황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상에서 500m 정도 올라온 곳인데요. 아래서 봤던 맑은 날씨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황사먼지가 서울 하늘을 뒤덮으면서 가까이 있는 건물들조차 잘 보이질 않습니다. 황사는 지표면부터 깔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위를 바라보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래부터 쌓이는 황사의 두꺼운 층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 발원에 중국 동부에 남아있던 황사가 넘어오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3배 이상인 세제곱미터당 158 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169까지 올라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밤사이 중국 등 국의 초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된다는 겁니다. 황사의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은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올가을 들어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와 가수 승리를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현지에서 빌리고 국내에서 되갚는 식의 이른바 환칙이나 횡령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원정 도박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온 양현석 전 YG 대표와 가수 승리, 이승현 씨. 도박자든 회사 돈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도박에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경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이들을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한두 차례씩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도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5억 원 가까이, 이 씨는 10억 원가량 도박에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양 전 대표는 개인 돈이나 동행한 사람들에게 빌리는 방식으로, 이 씨는 호텔 신용대출인 크레딧을 통해 각각 도박 자금을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표와 이 씨 역시 관광하러 갔다가 카지노를 들렀다며 상습 도박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는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들처럼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집니다. 경찰은 다만 현지에서 돈을 빌린 뒤 국내에서 되갚는 이른바 환치기 혐의와 YG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썼다는 횡령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들의 금융 계좌 내역과 YG 해외 법인 회계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양 전 대표를 수사했지만 역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학교 여자 화장실과 계단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따로 저장해놓은 사진과 영상만 1,500개가 넘는다는데 학생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A씨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채용된 30대 연구교수로 지난달 25일 교내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피해 여성의 고발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휴대전화와 컴퓨터, USB 등을 확인했으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장소는 주로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이며 사진과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 피해자를 모두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행이 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혹시 본인도 피해 여성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봤습니다. 당황스럽죠. 대학 측은 A씨에게 사건 발생 즉시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는지도 파악하는 중으로 조만간 피의자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형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부에선 갓길을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레미콘 운전자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갓길을 내달리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8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일대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75살 A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신호를 앞둔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현장을 보시면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앞선 차량을 피해 갓길로 빠져나간 레미콘은 갓길에 서 있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한 뒤 옆 차선의 다른 차들과 뒤엉켰습니다.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 한 두세 번. 레미콘 차량 앞부분이 아예 없더라고요.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늦게 발견해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에 남은 사고 잔해 등으로 일대 도로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지는 모습 저희가 어제 전해드리면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도우미였다는 점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세게 흔들고 등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고함까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게 1시간 넘게 이어진 산후도우미의 있을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나서 더 못 보겠다.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때린 건 당연히 학대라는 주장과 함께 신생아는 안아서 흔들어도 안 된다며 걱정하는 글까지 공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에 저렇게 흔들게 되면 목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충격을 이겨낼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척추의 어떤 손상도 우리가 우려할 수도 있죠. 가해자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라는 게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14,000명이던 산후도우미를 올해 2만여 명으로 2년 만에 6,000명이나 늘렸습니다. 올해만 10만 명 넘는 산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양적으론 크게 성장했지만 검증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고 교육 절반 이상이 기저귀 접기 같은 기능 교육입니다. 인성 적성 검사와 심리 전문가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아이돌봄이 선정 과정보다 턱없이 허술한 겁니다. 피해 신생아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모양 꼴이면은 어느 누가 믿고 나라에서 하니까 괜찮을 거야. KBC 고울입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6학년 아이들에게 상식밖에 별명을 붙이고 농담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는 친밀감을 나타냈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리포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안희재 기자입니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나이 13살 김모양의 별명은 돼지코, 악취향이었습니다. 별명을 붙인 건 담임교사. 다른 아이들 별명도 모욕적이었습니다. 멍청이, 쓰레기, 눈치 보는 개하고 닮았대요. 그래서 눈개. 김양의 일기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김양과 담임 선생님이 나눈 대화가 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일반인의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나?
저희 하루에 3번씩 씻어요. 3번 악취난다 해서. 저희 아이 돼지코라 해가지고 코를 어제 하도 만져가지고 여기 멍이 났어요. 뻘겋게. 저 이거 일기장 보고 일주일 울었어요. 일주일. 별명이 싫다는 말엔 좋은 별명이니 소중히 여기라는 답이, 아프단 말엔 생리를 연상시키는 그날인가란 물음이 돌아왔습니다. 김양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교사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사는 신고 다음 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양 실명을 언급했고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남학생이 와서 좋냐고, 선생님 저래 울고 슬퍼하는데 좋냐고. 교육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사의 어떤 언행이 문제가 된 건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학부모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힘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해당 담임이 맡은 반에서 김양만 유별난 아이로 낙인 찍혔다고 합니다. 아, 내가 괜히 유별나게 굴어갖고 또 죄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반 전부가 문제를 삼아야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취재가 시작된 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했습니다. 교육청은 반 전체 집단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승객을 위협하다 달아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뉴스를 본 뒤 2시간 만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저녁 7시 20분쯤 오이도로 향하던 4호선 열차 안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승객들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평촌역 승강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인 뒤 전동차에 함께 타게 되자 이번엔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일행의 도움으로 멱살을 뿌리치자 이 남성은 갑자기 가방 속에서 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흉기를 뺏자 남성은 다음 정차역인 범계역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20분쯤 이 남성이 자수해 피해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SBS 뉴스를 보고 자신의 얘기인 것을 알게 돼 가족과 상의 후 자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등산을 했던 이 남성은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캠핑과 등산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가지고 다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측이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네, 문제의 도로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참나리 길입니다. 폭 7m, 길이 154m인데 이게 1000제곱미터 정도 되죠. 서울시 서초구 소유입니다. 이 땅 지하에 교회 예배당 일부가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공공도로인데 왜 교회가 사적으로 점용하도록 구청이 허가를 내줬냐? 이거 위법하다. 이게 2주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청은 그래서 곧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시 흙으로 메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입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구가 정말 불가능한 건지 보겠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요, 2017년에 교회 현장 검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배당도 물론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설령 교회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예배당을 못 쓰더라도 그런 결과는 사실 교회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도요, 교회 불편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두 판결 모두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 나온 겁니다. 자,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원상 회복을 안 하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행 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허가를 내준 구청 잘못이 크다면서 공사비 등을 놓고 또 제2의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측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자료를 주진 않았고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여야 당 대표를 향한 비판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처음 영입한 인사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 때문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자체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 인형극으로 영입 인재 1호 명단을 발표합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8명입니다. 당 안팎에 비난이 쏟아졌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결국 빠졌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아예 빠진 게 아니라고 해 또 논란을 빚었습니다.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민주당도 오늘 하루 당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내가 그 극소수 중 1인이다.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는 건 처음이라며 이 대표 사퇴 요구 글이 2,000개 넘게 올라왔고 해임을 위한 당원 소환 요구 글에는 동의하는 댓글이 6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전국 난제는 계속 쌓여가고 총선은 5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상황. 여야 대표들이 문제 해결과 쇄신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당내 불만 계속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 이장석 전 대표의 이른바 옥중 경영 의혹에 대해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히어로즈 구단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O는 수감 중인 이장석 전 대표가 구단 운영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 내일 히어로즈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경위서를 제출하면 KBO는 법조인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KBO는 지난해 11월 이장석 씨를 영구 실격 처분하면서 이 씨가 향후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키움 구단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9월 말에 임은주 부사장의 제보로 옥중 경영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는 사임했고 임상수 변호사와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감사 결과는 선수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하송 신임 대표가 감사위원장 시절인 올 봄에 옥중 경영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9월 말에야 뒤늦게 감사를 시작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달 이장석 씨의 옥중 경영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주 부사장도 옥중 경영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임 부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키움은 식사의 단가를 높이고 배트 보상금도 인상하는 등 내년부터 2군 선수단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근데 최근 검찰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용 대표가 오늘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상 택시 회사가 되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업 사내 변호사 세미나에 초대된 이재용 소카 대표는 국토부가 타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빨리 선언만 했어도 지금처럼 갈등이 증폭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반영한 제도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최근 정부 여당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은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뜻의 졸속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도 법이 금지하지 않은 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한 예상만으로 택시 회사나 하라는 셈이란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전통 사업자들의 피해는 혁신으로 돈 번 기업의 기여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규제에 막힌 혁신 기업 상징격이 된 이 대표가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타다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검찰을 탓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뒷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타다의 기소 파장이 신산업 규제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편법 논란을 빚어온 타다가 공유경제 산업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보를 쓴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규정이 언론 통제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언론에 대한 출입 제한 조항입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내는 언론인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협회는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존재할 때 출입 제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출입 제한 조치는 각급 검찰청장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각급 검찰청에서 오보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출입 기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보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 개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규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규정 제정을 서두르느라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못하는 등 졸속 행정의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슈리성에 오늘 새벽 큰 불이 났습니다. 약 500년 전부터 오키나와 왕조의 상징이었던 곳인데 경찰은 이번 화재가 현지 축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고색 창연한 목조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불길에 오키나와의 상징이던 슈리성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궁전한 7개 건물이 모두 불에 탔고 4개의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슈리성은 19세기 후반 일본이 무력으로 합병하기 전까지 500년 넘게 오키나와를 지배했던 류큐 왕조의 궁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일본 육군의 현지 사령부로 사용되다 미군 함포 사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80년대 들어 복원이 추진됐고 92년 완공돼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에는 성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오늘 불타버린 궁전들은 재건축 건물들이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슈리성 화재로 오키나와 관광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言葉に言い表すことのできない喪失感に包まれ本当に胸が痛む思いでいっぱいです。 현지 경찰은 오늘 불이 최근 열리고 있는 축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MBN이 2011년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제 증권선물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